1565년 11월 황해도 강음현입니다. 작은 초가집 한 채가 있었어요. 그 안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독약잔이 놓여 있었어요. 작은 사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죽음이 담겨 있었죠. 남자는 잔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조선의 실질적인 지배자였던 사람입니다. 이름은 윤원형이었어요. 20년 동안 조선을 주무르던 절대 권력자였죠. 왜 이 초라한 시골집에 있을까요? 왜 스스로 독약을 마시려 하는 걸까요? 방 한쪽을 봤습니다. 시신이 누워 있었어요. 닷새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난 여인이었습니다. 정난정이었죠.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윤원형은 눈을 감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권력의 정점에서 나락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조선왕 조실록은 윤원형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대의 권간으로 그 죄악이 하늘까지 닿기로는 윤원형 같은 자가 드물 것이다. 실록에서 한 개인에 대해 이토록 극렬한 표현을 사용한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과연 윤원형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어떻게 조선을 20년이나 지배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비참하게 끝났을까요? 오늘 우리는 권력이 인간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인의 극적인 상승과 추락을요. 그리고 그들이 남긴 교훈을 말입니다. 1503년입니다. 경기도 파주의 어느 양반가였어요. 그곳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파산부원군 윤지임의 다섯째 아들이었죠. 이름은 윤원형입니다. 파평 윤씨 가문이었어요. 고려 말 문화시 중 윤관의 후손이었습니다. 조선 개국 이후에도 꾸준히 권력의 중심에 있었던 명문가였죠. 윤원형은 명문가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글을 배웠어요. 예를 익혔습니다. 평범한 양반 자제로 성장했죠. 특별히 눈에 띄는 점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윤원형에게는 특별한 누나가 한 명 있었어요. 훗날 문정왕후가 될 윤씨 처녀였습니다. 어린 윤원형은 어떤 꿈을 품고 자랐을까요? 아마도 평범한 삶을 그렸을 것입니다. 과거에 급제해 벼슬살이를 하는 삶이요. 실제로 윤원형은 1533년 중종 28년에 별시문과에 급제했습니다. 31살의 나이였어요. 늦은 편은 아니었죠. 관직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홍문관, 사헌부 등을 거쳤어요. 평범한 관료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원형의 인생을 바꾼 것은 누나의 존재였습니다. 1515년 윤원형의 누나가 중종의 계비로 간택되어 궁궐에 들어갔어요. 이때부터 윤원형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나가 왕비가 된 것입니다. 윤원형은 이제 단순한 문신이 아니었어요. 왕비의 남동생이었죠. 1534년 누나 문정왕후가 경원대군을 낳았습니다. 왕자였어요. 윤원형은 왕자의 외삼촌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지위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권력은 달콤하지만 그만큼 위험한 독배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조선 조정은 복잡한 권력 관계로 얽혀 있었어요. 중종의 첫 번째 계비였던 장경왕후의 오빠 윤임이 있었습니다. 세자, 호의 외삼촌으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죠. 여기에 김한노라는 무서운 권신이 있어 조정을 쥐락펴락하고 있었습니다. 윤원형은 이런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했을까요? 1537년 윤원형에게 첫 번째 시련이 찾아왔어요. 김한노가 세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윤원형과 형 윤원노를 파직시키고 유배를 보낸 것입니다. 윤원형은 절망했을까요? 아니면 기회를 엿보고 있었을까요? 흥미롭게도 같은 해 김한노가 문정왕후를 폐위시키려 한다는 음모가 발각되어 사약을 받고 죽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윤원형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명종실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김한노가 자신을 문정왕후와 엮어서 숙청하려 하자 먼저 선수를 쳐 김한노를 몰락시켰다. 윤원형은 단순히 당하고만 있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정치 공작의 달인이었어요. 선수를 쳤던 것입니다. 김한노가 제거된 후 윤원형은 다시 조정으로 돌아왔습니다. 홍문관 수찬, 사헌부 지평,
좌승지, 공조참판 등 요직을 두루 거치며 경험을 쌓아갔어요. 하지만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였습니다. 1544년 중종이 승하고 세자호가 인종으로 즉위한 것입니다. 인종의 즉위는 윤원형에게 위기였어요. 인종의 외삼촌인 윤임을 중심으로 한 대윤 세력이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윤원형을 중심으로 한 소윤 세력은 위축될 수밖에 없었죠. 실제로 윤원형은 송인수의 탄핵을 받아 파직되기도 했습니다. 이때 윤원형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순순히 물러날 것인가 아니면 반격의 기회를 노릴 것인가? 윤원형은 참았습니다. 기다렸어요.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운명은 윤원형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1544년 7월 인종이 즉위한 지 불과 8달 만에 갑작스럽게 승하한 것입니다. 인종의 죽음에 대해서는 여러 의혹이 제기됐어요. 야사에는 윤원형이 남산에서 밤마다 촛불을 켜고 인종이 빨리 죽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이야기까지 전해집니다. 또한 궁중에 나무로 만든 사람을 묻어 저주를 했다는 소문도 있었죠.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인종의 죽음이 윤원형에게는 천금의 기회였다는 점입니다. 인종에게는 후사가 없었어요. 동생인 경원대군이 왕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바로 윤원형의 외조카 명종이었죠. 더욱이 명종은 겨우 12살의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문정왕 후에 수렴청정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윤원형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누나가 수렴청정을 하고 조카가 왕이 된 상황이었어요. 윤원형에게는 최고의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원형은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윤 세력의 제거였죠. 조선 조정은 이미 복잡한 권력 구도로 얽혀 있었습니다. 장경왕 후의 오빠 윤임을 중심으로 한 대윤 세력이 있었어요. 문정왕 후와 윤원형을 중심으로 한 소윤 세력도 있었습니다. 같은 윤씨 집안이었지만 완전히 다른 파벌이었죠. 대윤과 소윤의 대립은 단순한 권력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왕위 계승과 직결된 문제였어요. 대윤은 인종을 지지했고 소윤은 경원대군을 지지했습니다. 인종이 즉위했을 때 대윤이 권력을 잡았죠. 윤원형과 소윤 세력은 위축됐습니다. 하지만 인종이 8달 만에 급사하면서 상황이 역전됐어요. 경원대군이 명종으로 즉위한 것입니다. 12살의 어린 왕이었죠. 문정왕 후가 수렴청정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소윤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윤원형은 기회를 잡았어요. 하지만 아직 대윤 세력이 남아 있었습니다. 윤임과 그 일파가 여전히 조정에 있었죠. 윤원형은 결심했습니다. 대윤을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고요. 명종이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1545년입니다. 윤원형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교묘한 음모를 꾸몄습니다. 윤임이 인종이 위독할 때 명종 대신 계림군을 왕으로 옹립하려 했다는 거짓 정보를 퍼뜨린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역모 혐의였어요. 문정왕 후는 이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는지도 모르죠. 동생 윤원형의 말이었으니까요. 대윤 세력을 대대적으로 숙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을사사화입니다. 윤임, 윤관, 윤인숙 등이 처형됐어요. 계림군도 도망치다 붙잡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윤원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이 기회에 살림 세력까지 함께 제거하려 했습니다. 왜 살림까지 제거하려 했을까요? 살림들은 외척 정치를 반대하는 세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윤원형에게 살림은 언젠가 자신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였어요. 윤원형은 윤임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수많은 살림들을 연루시켰습니다. 그들의 죄목은 단 하나였죠. 윤임에게 동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윤원형을 비판하거나 외척 정치를 반대했던 인물들이었어요. 을사사화의 참상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조정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하지만 윤원형의 잔혹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547년에는 정미사화를 일으켜 을사사화에서 살아남은 살인들마저 제거했어요. 양재역 벽서 사건을 핑계로 삼았습니다.
송인수, 이연적 등을 처형하고 권벌, 노수신 등 명망 있는 신하들을 처벌했죠. 살인들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윤원형을 견제할 세력이 없어진 것입니다. 대윤도 없고 살인도 없고 왕은 어리고 누나는 수렴청정을 하고 있었어요. 조선은 사실상 윤원형의 나라가 됐습니다. 윤원형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손에 쥐었죠. 그를 감히 건드릴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신하들은 윤원형 앞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백성들은 윤원형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었습니다. 윤원형은 만족했을까요?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권력의 정점에 오를수록 그림자도 길어지는 법이죠. 윤원형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쌓아올린 권력이 언젠가 자신을 무너뜨릴 것이라는 것을요. 왕은 어렸고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시작하자 윤원형은 본격적으로 권력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1545년 을사사화부터 시작됐어요. 윤원형은 매우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먼저 유님이 역모를 꾸몄다는 증거를 만들어야 했죠. 유님이 인종이 위독할 때 명종 대신 계림군을 왕으로 옹립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증거는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하지만 윤원형은 증인들을 만들어냈어요. 협박하고 회유하고 고문했습니다. 결국 유님을 역모로 몰 수 있는 진술들을 확보했죠. 문정왕후에게 보고했습니다. 유님이 왕위를 찬탈하려 했다고, 명종을 죽이려 했다고 말했어요. 문정왕후는 분노했습니다. 조카를 죽이려 한다니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죠. 윤원형에게 전권을 주었습니다. 마음대로 처리하라고요. 윤원형은 기다렸다는 듯이 움직였어요. 유님을 체포했습니다. 문초가 시작됐죠. 유님은 부인했습니다. 그런 일은 없었다고, 역모 같은 것은 생각해 본 적도 없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윤원형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문을 가했죠. 유님은 버텼습니다. 끝까지 부인했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윤원형은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있었으니까요. 유님은 역적이고 죽어야 한다는 결론을요. 유님이 처형됐습니다. 동생 윤관, 윤인숙도 함께 죽었어요. 계림군도 도망치다 붙잡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대윤 세력이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하지만 윤원형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살인들도 함께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왜일까요? 살인들은 외척 정치를 비판하는 세력이었기 때문입니다. 윤원형이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죠. 언젠가 자신을 공격할 수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윤원형은 살인들을 유님과 연결시켰어요. 유님에게 동조했다고, 역모에 가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윤원형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제거할 명분만 있으면 됐으니까요. 수많은 살인들이 처형되거나 유배됐습니다. 조정은 피로 물들었어요. 백성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을사사화는 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한 사화 중 하나였죠. 하지만 윤원형의 공포 정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547년 정미사화가 일어났어요. 을사사화에서 살아남은 살인들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윤원형은 이들도 제거하고 싶었죠.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양재역에서 벽서 사건이 발생했어요. 벽에 윤원형을 비판하는 글이 쓰여 있었습니다. 누가 썼는지는 알 수 없었죠. 하지만 윤원형은 이것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살인들이 썼을 거라고 주장했어요. 증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윤원형에게 증거는 중요하지 않았죠. 송인수, 이연적 등을 체포했습니다. 문초가 시작됐어요. 그들은 부인했습니다. 자신들은 벽서와 무관하다고 말했죠. 하지만 윤원형은 듣지 않았습니다. 고문했어요. 결국 허위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송인수와 이연적이 처형됐어요. 권벌, 노수신 등 명망 있는 신하들도 처벌받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살인 세력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윤원형을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어요. 대윤도 없고 살인도 없고 왕은 어리고 누나는 수렴청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은 윤원형의 나라가 됐죠. 윤원형은 조선의 절대 권력자가 된 것입니다.
권력을 손에 쥔 윤원형은 이제 사실상 조선의 황제처럼 행동했습니다. 생사유탈권을 쥐고 있었어요. 사형될 사람도 뇌물을 받고 무죄 석방시켰습니다. 살아야 할 사람도 미운 눈에 들면 죽였죠. 법은 윤원형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윤원형 자신이 법이었으니까요. 윤원형은 막대한 토지와 노비를 소유했어요. 간척지를 대규모로 개간하여 사유지로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은 윤원형의 농장에서 일하는 농노나 다름없었죠. 관이 종자를 공급하고 수령이 농사를 감독했지만 수확물은 모두 윤원형의 차지였습니다. 상권도 장악했어요. 주요 상업 이권을 독점했습니다. 돈이 쌓여갔죠. 윤원형의 재산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어우야담에는 윤원형과 관련된 흥미로운 일화가 전해집니다. 윤원형이 병조판서로 있을 때 어떤 무인이 변방의 장수로 임명받고 감사의 표시로 화살통을 선물로 주었어요. 그런데 윤원형은 활도 안 쏘는 나한테 왜 이런 걸 주느냐며 투덜대고는 내용물도 확인하지 않고 달하게 처박아 뒀습니다. 그 무인이 임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그 화살통을 열어보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윤원형은 깜짝 놀랐죠. 화살통 안에는 화살이 아니라 순금이 가득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화는 윤원형이 얼마나 많은 뇌물을 받아서 금의 가치조차 제대로 알지 못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돈이 너무 많아서 금이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윤원형의 진짜 문제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성 자체가 문제였어요. 야사는 윤원형이 자신을 조금 화나게 했다는 이유로 자기 첩의 자식인 도리손이라는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강물에 던져버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또한 집을 찾아온 배다른 동생의 부인을 강간하고 소문이 날까 두려워 그녀를 절에 강제로 보내어 여승으로 만들었다는 설도 있었죠.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나돌 정도로 윤원형의 행동이 잔혹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윤원형의 노비들도 주인을 닮아 기고만장해졌어요. 대낮에 민가를 약탈하고 부녀자를 강간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조선의 법 질서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죠. 백성들은 윤원형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었습니다. 저항할 수 없었어요. 저항하면 죽었으니까요. 윤원형은 20년 동안 이런 식으로 조선을 지배했습니다. 1553년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거두고 명종이 친정을 시작했지만 윤원형의 권력은 오히려 더 강해졌어요. 명종도 외삼촌을 두려워했습니다. 함부로 건드릴 수 없었죠. 1560년 윤원형은 부원군에 진봉되어 서원부원군이 됐습니다. 우의정을 거쳐 1563년에는 영의정에까지 올랐죠. 조선 최고의 관직이었습니다. 윤원형은 권력의 정점에 올랐어요. 조선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윤원형은 몰랐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오를수록 추락도 빠르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추락이 곧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요. 윤원형에게는 특별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정난정이었어요. 초계 정씨 집안의 서녀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도총부 부총관을 지낸 정윤겸이었지만 어머니가 관비였기 때문에 천민 신분이었죠. 어린 시절 집을 나와 기생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정난정이 어떻게 윤원형의 눈에 들게 되었을까요?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정난정이 단순히 미모만 뛰어난 여인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정난정은 매우 총명하고 정치적 감각이 뛰어난 여인이었어요. 윤원형은 정난정에게 매료됐습니다. 미모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정치적 능력에 끌렸죠. 정난정은 윤원형의 정치적 동반자가 됐습니다. 단순한 첩이 아니었어요. 윤원형의 조언자였고 협력자였으며 공모자였습니다. 정난정의 야심은 대단했어요. 처첩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윤원형의 정실부인 자리를 노렸죠. 윤원형의 본부인은 연일 김씨였는데 공교롭게도 김한로의 오촌 조카였습니다. 이것은 정난정에게는 좋은 핑계거리였어요. 김한로의 친척이라는 것, 역적의 친척이라는 것을 들먹일 수 있었으니까요. 1551년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윤원형의 본부인 김씨가 갑자기 죽은 것입니다. 조선왕 조실록은 이 죽음을 단순한 병사로 기록하지 않았어요.
김씨를 며칠 굶긴 다음에 독이 든 음식을 한 상 잘 차려주어 독살했다고 명시했습니다. 야사에는 떡에 독을 타서 죽였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누가 죽였을까요? 정난정이었습니다. 김씨가 죽자 정난정은 윤원형의 정실 부인이 됐어요. 1553년에는 문정왕후의 특별한 배려로 정경 부인에 책봉되어 외명부 종일품의 지위에 올랐습니다. 천민에서 정경 부인까지요. 이것은 조선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정난정은 권력을 얻자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문정왕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궁궐을 자유롭게 출입했습니다. 승려 보우를 문정왕후에게 소개시켜 불교 부흥의 중심 역할을 했죠. 또한 윤원형의 권세를 배경으로 상권을 장악하여 막대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정난정의 영향력은 정치 영역에까지 미쳤어요. 서자 차별 철폐를 주장했고 실제로 이것이 정책으로 시행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신분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획기적인 정책이었죠. 왜 정난정은 서자 차별 철폐를 주장했을까요? 자신이 천민 출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신분제도 때문에 차별받았던 자신의 처지를 개선하고 싶었던 것이죠. 신분제도 때문에 좌절한 많은 사람들이 정난정을 지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이 과연 백성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난정 자신의 출신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마도 후자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정난정은 자신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 조선의 전통적인 신분제도까지 뒤흔들려 했던 것입니다. 윤원형과 정난정 부부의 권세는 하늘을 찔렀어요. 양반가에서는 그들의 권세에 힘입으려고 사돈이 되자고 청하는 이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정난정이 낳은 자녀들은 모두 적자 신분이 됐고 조정의 실세들은 앞다투어 혼인주를 놓으려 했죠. 20년 동안 윤원형과 정난정의 독재는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정점에 있을 때 위기의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명종이 성인이 되면서 윤원형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윤원형과 정난정은 여전히 자신들의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문정왕후라는 든든한 후원자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1565년 3월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1565년 3월입니다. 문정왕후가 갑작스럽게 승하했어요. 윤원형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누나였죠? 윤원형을 보호해주던 마지막 방패였습니다. 그 방패가 사라진 것입니다. 윤원형은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안했습니다. 문정왕후의 죽음은 윤원형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조정의 분위기가 급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윤원형을 두려워해 감히 입을 열지 못했던 신하들이 일제히 공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등 3사가 연일 윤원형 탄핵 상소를 올렸어요. 윤원형의 죄상을 낱낱이 고발했습니다. 을사사화와 정미사화로 무고한 사람들을 죽인 죄, 뇌물을 받고 권력을 남용한 죄, 백성들을 수탈한 죄, 온갖 죄목이 쏟아졌죠. 처음에 명종은 외삼촌이라는 이유로 윤원형을 보호하려 했습니다. 그래도 외삼촌인데, 그래도 어머니가 사랑했던 동생인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신하들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의정 이준경까지 나서서 윤원형을 귀양 보내달라고 요구했죠. 백관이 한마음으로 윤원형의 처벌을 요구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명종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1565년 8월 명종은 윤원형을 영의정에서 파직시켰습니다. 하지만 신하들의 요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귀양을 보내고 더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계속 요구했습니다. 윤원형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20년 동안 조선을 지배했던 자신에게 이런 상황은 믿을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며칠 동안 한양에 머물며 상황을 관망했어요. 혹시 다시 뒤바뀔 가능성은 없을까요? 혹시 명종이 마음을 바꾸지 않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백성들의 분노가 그치지 않았고 공론이 더욱 격렬해졌죠. 윤원형은 끝내 면하기 어려움을 알고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산이 흩어질 것을 염려해 어둠을 틈타 부인의 행색으로 변장하고 밤에
교자를 타고 도성에 몰래 들어와 집으로 돌아오기도 했어요. 한때 절대 권력자였던 사람이 변장을 하고 몰래 다녀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결국 명종은 윤원형에게 방귀전리 즉 벼슬을 빼앗고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귀양형은 아니었지만 사실상 유배나 다름없었죠. 윤원형과 정난정은 황해도 강음의 시골집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시골 유배지로 떨어진 윤원형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20년 동안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던 자신에게 이런 처지는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정난정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천민에서 정경부인까지 올랐던 자신이 다시 천민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치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1565년 9월 8일 윤원형의 본부인이었던 김씨의 계모 강씨가 의금부에 정난정을 고발한 것입니다. 혐의는 김씨 독살이었어요. 강씨는 14년 전 김씨의 죽음이 단순한 병사가 아니라 정난정의 독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고발로 정난정에 대한 탄핵이 거세어졌죠. 신하들은 정난정을 체포하여 문초하고 사형에 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명종은 이것도 거부했지만 윤원형과 정난정에게는 이미 가시방석이었어요. 강음의 초가집은 점점 공포와 절망의 집으로 변해갔습니다. 언제 의금부 도사가 올지 몰랐어요. 언제 잡혀갈지 몰랐습니다. 윤원형과 정난정은 매일 밤 불안에 떨었죠. 1565년 11월입니다. 황해도 강음현의 작은 초가집이었어요. 윤원형과 정난정은 그곳에서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매일이 공포였죠. 언제 의금부 도사가 올까요? 언제 잡혀갈까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고문당하는 꿈, 사형당하는 꿈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의금부 도사가 강음현에 내려왔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정난정은 직감했습니다. 드디어 우리를 잡으러 오는구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정난정은 윤원형을 바라봤습니다. 윤원형도 창백한 얼굴로 정난정을 봤죠.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잡혀가면 어떻게 될지를요. 고문당할 것입니다. 능욕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형당할 것입니다. 정난정은 결심했어요. 고문당하고 능욕받느니 차라리 스스로 끝을 내겠다고요. 미리 준비해 두었던 독약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것을 알고 준비해 뒀던 것이죠. 정난정은 독약을 꺼냈습니다. 작은 사발에 담았어요. 윤원형이 말렸습니다. 아직은 아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하지만 정난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다려봤자 소용없다. 어차피 죽을 거라면 스스로 선택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정난정은 독약을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몸이 경련을 일으켰어요.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곧 의식이 흐려졌죠. 천민에서 시작해 정경부인까지 올라간 여인의 삶이 그렇게 허망하게 끝났습니다. 60살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윤원형은 정난정의 시신을 붙잡고 통곡했어요. 20년 동안 함께 권력을 누렸던 동반자를 잃은 슬픔도 있었겠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운명도 정난정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절망감이 컸을 것입니다. 닷새가 지났습니다. 11월 18일이었어요. 윤원형은 정난정의 시신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갑게 식어가는 시신이었죠. 윤원형은 생각했습니다. 나도 곧 저렇게 될 것이다. 어차피 죽을 것이다. 그렇다면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 낫다? 윤원형도 독약을 꺼냈습니다. 정난정이 남겨둔 독약이었어요. 작은 잔에 담았습니다. 윤원형은 잔을 바라봤죠. 평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파주에서 태어난 어린 시절, 과거에 급제한 날, 누나가 왕비가 된 날, 권력을 잡은 날, 정난정을 만난 날, 조선을 지배하던 시절이요.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후회했을까요?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윤원형은 독약을 마셨어요. 조선을 20년간 지배했던 절대 권력자의 마지막은 황해도 시골 초가집, 초라한 자살이었습니다.
그런데 훗날 밝혀진 사실이 있습니다. 그날 내려온 의금부 도사는 윤원형을 잡으러 온 게 아니었어요. 그냥 다른 죄수를 잡으러 가는 길에 말만 갈아타고 간 것이었습니다. 잘못 들은 소문이었죠. 과도한 공포였습니다. 권력을 잃는 것에 대한 병적인 두려움이 윤원형과 정난정을 죽음으로 몰았던 것입니다. 만약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확인을 했다면 어땠을까요? 하지만 그들은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두려웠으니까요. 권력을 잃은 삶을 상상할 수 없었으니까요. 이것이 윤원형과 정난정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윤원형이 죽자 조정은 한숨 돌렸습니다. 신하들은 안도했어요. 백성들도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공포의 시대가 끝났다고요. 조선왕 조실록은 윤원형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전대의 권간 중 죄악이 하늘에 닿은 자라고요. 외척 정치의 폐해는 모든 이에게 공포의 교훈이 됐습니다. 이후 조선에서 이런 레벨의 외척 독재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윤원형과 정난정의 삶은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처음부터 악인이었을까요? 윤원형은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치적 감각이 뛰어났어요. 김한노를 제거하고 대윤을 축출한 것은 탁월한 정치적 계산의 결과였습니다. 만약 윤원형이 이런 능력을 나라를 위해 사용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훌륭한 재상으로 기억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윤원형은 권력 자체에 중독되어 있었어요. 권력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라도 했고 권력을 잃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택했죠. 정난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천민 신분의 한계를 뛰어넘으려 했고 실제로 그것을 해냈어요. 정경부인까지 올랐습니다. 대단한 일이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습니다. 특히 윤원형의 본부인 김씨를 독살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였어요. 천민에서 정경부인까지 오른 정난정의 야망은 시대와 신분제의 산물이기도 했던 것은 아닐까요? 만약 조선이 더 평등한 사회였다면, 만약 신분제가 없었다면 정난정도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정일 뿐입니다. 정난정이 선택한 방법은 잘못된 것이었죠. 파주에 남아있는 두 사람의 무덤은 지금도 조용히 흙으로 돌아간 그들의 마지막을 보여줍니다. 20년간 조선을 지배했던 권력자, 천민에서 최고 자리까지 올라갔던 여인이요. 그들의 사랑은 끝까지 함께 독약을 마신 동반자적 관계였지만 그 사랑이 수많은 사람들의 피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윤원형의 무덤에 정난정의 무덤이 있는데 부부의 무덤 양식으로는 어쩐지 어색합니다. 첩으로서 아예 묘역에 들지도 못하는 것에 비하면 분명 대접을 해준 것이지만 저 서먹한 여인의 자리는 정난정이 한때 차지했던 영광과 다시 급전직한 천인을 함께 의식한 자리일 것입니다. 조선이 멸망한 후에야 비석이 세워진 이들의 무덤을 보면 권력이란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20년간 조선을 지배했던 절대 권력자도 결국 흙으로 돌아갔고 그의 이름은 역사 속에서 악명으로만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 비극은 묻습니다. 권력은 어디까지 추구해도 되는가? 능력이 있어도 도덕이 없으면 결국 어떤 결말을 맞는가? 우리는 권력을 위해 무엇까지 포기할 것인가? 윤원형과 정난정의 이야기는 단순한 악역의 최후가 아닙니다. 지금 권력을 쥔 모든 사람, 그리고 권력을 꿈꾸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경고입니다.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윤원형이 누렸던 영화는 불과 20년이었어요. 문정왕후가 죽자마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악행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윤원형은 을사사화와 정미사화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백성들을 수탈했으며 결국 그 대가로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죠. 오늘날에도 윤원형과 같은 인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권력을 사사화하고 사리사욕을 채우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해요. 윤원형의 이야기는 이런 사람들에게 경고가 됩니다. 아무리 강한 권력도 영원하지 않으며 잘못된 권력 사용은 결국 파멸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죠. 1565년 11월 18일 황해도
강음의 어느 초가집에서 한 남자가 스스로 독약을 마셨습니다. 한때 조정을 좌우하던 권신이었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았어요. 그의 삶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권력입니까? 명예입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들입니까? 윤원형은 권력을 선택했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입니까? 이상으로 윤원형과 정난정의 이야기를 마칩니다.